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중단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 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재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 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발간한 2014년 당시에는 국방부가 테러 위협에 집중하며 테러 후원 국가에서 비롯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러시아 방문 중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돌아보는 등 해군력 강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종착지는 북한이 추진해온 핵 추진 잠수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우리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대잠 호위함 마셜 샤프시니코프에 오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러기간 전략 핵잠수함과 수상함, 항공전력을 갖춘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를 시찰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각종 수상함들과 전략 핵잠수함들을 비롯한 각종 잠수함들, 항공대 등 최신 전략 무장 장비들을 갖추고 이 같은 행보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 직접 참석한 김 위원장의 해군력 강화 행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거의 기존 잠수함들이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상 고농축 핵연료를 보유할 수 없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도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정책만 결정된다면은 핵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이 협조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해군은 3,000톤급 잠수함 3척의 건조를 마쳤고 이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디젤 엔진 방식 도산 안창호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3,600톤급 3척 등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응해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으로 관련 첨단 기술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다가 월북했던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에서 추방된 뒤에 미국에 도착해 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킹 이병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 반, 미국 샌안토니오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래비스 킹 이병이 군용기에서 내립니다.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군복을 입은 남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킹 이병.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군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공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미 국방부는 킹 이병을 부룩 육군병원으로 이송해 정신건강을 비롯한 여러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적응 프로그램을 거치며 가족과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He'll be going through medical screenings, medical evaluations, and then he'll be meeting with professionals to assess his emotional and mental health well-being, and he'll be meeting with counselors. 북한으로 넘어간 동기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지만 당장 징계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 just don't have any more to add. In terms of any type of punishment, I can't imagine what it was like to spend 2 months in North Korea without, access or without being able to be around your friends, your loved ones. 미국 언론들은 미 육군이 무단 월북한 킹 이병에 대해 아직 탈영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무단 이탈에 대한 처벌도 자발적으로 복귀했는지 체포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북한에서 추방된 킹 이병의 경우 징계 판단이 복잡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킹 이병의 이웃 주민들은 무사 귀환을 반겼습니다. The guy's a good guy, and I hate to see anything more happen to him. Then he's already been through enough, I'm sure. So yeah, I just want to see him come back. 여전히 북한이 킹 이병을 조건 없이 풀어준 이유가 의문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킹 이병이 군 기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선전용으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으로부터 추방되는 과정에서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킹 이병 귀국에 도움을 준 중국에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지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도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배경에 중국 견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이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로 소개하면서 이번 전쟁에 얽힌 전 세계적인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보면서 중국을 생각하는지 사회자가 묻자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와 행동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역사적인 전략적 실패를 겪고 있는 반면 미국은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여러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잠수함에 대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잠수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양안의 대립과 대항을 조장하는 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더 강한 어조로 타이완 당국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잠수함 진수를 무모한 행동이라며 결국 멸망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국내 전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국민의힘의 성토는 일단 사법부를 향했습니다. 6년 동안의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된 사법부가 기각 사유로 궤변을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일 뿐 유무죄가 갈린 건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추석 연휴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이슈가 오른 점에 대해선 경계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방탄 프레임으로 공세를 펴왔지만
동력에 힘이 빠진 데다 여론의 역풍까지 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야 공세 전략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에 불과하고 사법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민주주의와 정치를 들먹여 정치 쟁점화하는 것입니까?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란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끌어안고 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검찰 수사 재판에 따라 언제든 반격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재명 리스크 없는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가 위험하죠. 이 대표 부재 상황, 즉 민주당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불리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이 당장은 악재겠지만 내년 총선까지 장기전에선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국민 앞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여기 있는 백현동에 대한 문제 등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가 여당 총선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전체가 총력전에 나선 배경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내 친명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다가 친명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파 축출을 주장하는 등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오며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일성은 정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내 정치 또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구속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친명체제 구축은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비명계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 심판, 개파간 앙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비명계로 분류됐던 박광원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이탈하는 등 한 차례 극심한 진통을 겪은 데 이어 가결표 색출 후폭풍이 거센 겁니다. 국민의힘과 한편이 되어서 당대표를 제거하려 했던 이 차도살인의 이 정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이 거의 당론과 가까웠는데 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 게 이럴 때 딱 맞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불구속만으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만큼 내분의 불씨마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원 리스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저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 그것도 원래 9월 중순부터 공판에 들어가려고 그랬죠.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 대표 사퇴 요구 등 수위 높은 공세는 삼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경우 당 내홍 사태는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비명계를 향해 보복의 날을 세울지 아니면 통합의 손을 내밀지 당 장악력을 회복한 이재명 대표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총선 전초전인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남서쪽 35km 떨어진 해상에서 89톤짜리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다른 배로 선원들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1시간 10분 만에 어선에 접근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불을 껐습니다. 해경은 선원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락 태극 16호. 저희는 서해 오도해역 주권 수호와 우리 어민 안전조 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감소도 나누고 싶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석 첫날부터 이제 근무를 4박 5일 동안 하는데 아기랑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아빠가 이제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함께하는 추석 연휴 기간의 출동인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않은 임무에 만전 기회와 가족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출동도 안전한 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이드팜 화이팅! 국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게끔 해양경찰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1일 자정 전에만 요금소를 진입한다면 면제 대상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방법은 평소와 동일합니다. 어제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오늘도 부지런히 성묘길 또는 늦은 귀성길에 나선 분들 계신 듯 싶습니다. 현재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와 서해대교 통과하기 불편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기흥 동탄과 천안 부근에서 긴 정체 이어집니다. 아침 일찍 이동한다면 곳곳 짙은 안개 구간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상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어제 이 시간대와 달리 경북 지방에서도 일찌감치 경체가 길어져 있는데요.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금호분기점 부근부터 1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원권 향하는 길도 많이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에서 부곡,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길게 밀렸다가 다시금 이천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가장 어려운 정체 이어지고요. 마찬가지로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도 여주에서 감곡까지 꽉 막히고 있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분기점 중심의 정체입니다. 산곡과 경기 광주 그리고 호법 분기점 부근 어렵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YTN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선 위를 제집처럼 드나드는 까마귀입니다. 매년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뾰족한 대처법이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까마귀가 전기 유해 조수로 지정되면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선 위에 내려앉은 까마귀 수백 마리. 빽빽하게 모여 앉은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실수로 다른 전선에 닿으면 감전되는 건 물론 일대 가구의 전기도 끊어집니다. 까마귀 때문에 발생한 5분 이상 정전 사고가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봇대 위에 둥지를 짓는 습성으로 한때 정전 주범으로 꼽힌 까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철새였던 까마귀가 텃새로 정착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개체 수가 19배나 늘어난 영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옛날에는 철새였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보면 이게 이제 거의 텃새화되고 있으면서 많이 개체 수가 감소했다가 그다음 다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거든요. 한전이 추산한 피해 금액만 연간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유해 조수가 아닌 탓에 예방 조치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까치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포획과 수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에 아직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다른 그런 수렵 포획 활동이 없어서 예방이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전 피해가 커지자 환경부는 까마귀를 유해조수로 포함한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도 까마귀의 수렵이나 포획을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추석 성묘길이나 가을 산행에 독버섯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식용버섯과 모양이 비슷한 독버섯이 많아서 버섯을 발견하더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철 산에는 곳곳에서 야생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야생버섯은 보기에도 먹음직해 보입니다. 식용버섯처럼 보이지만 독을 품고 있는 버섯도 많습니다. 송이버섯은 식용이지만 색과 모양이 비슷한 담갈색 송이는 독버섯입니다. 식용 주름버섯과 독버섯인 도구산 광대버섯은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노란 다발버섯과 붉은 쌀이버섯은 가을철 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버섯입니다. 야생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색깔과 모양이 비슷해 일반인들이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 독버섯 중독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90여 건에 달하고 해마다 2~3명의 사망자도 발생합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총 2,170종. 이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20여 종으로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버섯을 먹고 증상이 생긴다면 먼저 버섯을 토하게 한 뒤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야 정확한 해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조선 왕실 여성의 웨딩드레스인 화롯이 고궁박물관에서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후원으로 복원된 옷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롯은 조선시대 공주나 옹주 등 왕실 여성이 입던 혼례복입니다. 국내에 통틀어 5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귀한 유물입니다. 이번에 순조의 둘째 딸 복원공주 화롯과 해외 미술관 소장 화롯 등 9점을 포함해 관련 유물 11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모란, 연꽃, 봉황, 백로, 나비 등 부부의 백년해로와 행복을 비는 무늬가 가득합니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표현과 정교하고 섬세한 궁중자세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다양하다 보니까 당시 화롯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문양들을 보시고 의미도 같이 와닿게 되면 전시 관람하는데 더 재미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이 복원한 화롯도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기부금으로 복원된 것입니다.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연꽃이 아래에서 피어올라 활짝 핀 모란꽃과 연결되어 있고 앞면엔 등남을 기원하는 연꽃잎 든 동자도 수놓아져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기까지 약 5개월간의 공들인 보존 처리 과정은 물론 화롯 장인들의 제작 과정과 자수 기법, 화롯 입는 법 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친정 나들이 온 해외 미술관 소장 화롯들은 올해 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에 오히려 더 외로운 분들, 바로 고향을 가까이 두고도 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입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최근 이산 가족의 사연을 바탕으로 북녘 고향을 메타버스로 구현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50년 12월
6.25 전쟁으로 고향인 평안남도 진남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김병모 할아버지. 9살의 앳된 소녀는 어느새 8순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추석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국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갈 고향이 없죠. 성묘 우리 할아버지 산소 기억나는데 갈 길이 없죠. 다른 사람은 즐거워했지만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명절 때 그렇게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피난길에 어렵사리 챙긴 단체 사진 속 어머니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어쩌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천조각과 어머니 손글씨가 빼곡한 책을 펼쳐들 때면 눈물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북녘 땅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여동생의 이름은 김정열. 여전히 생사조차 모릅니다. 최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이산가족의 날을 계기로 할아버지의 기억 속 고향을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할아버지는 북녘 고향인 진남포에서 토끼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앳된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집 그다음에 뒷동산을 보면서 그래도 못 가보지만 저걸 보면서 그래도 내 고향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고향집 같은 생각, 집에 갔다 오는 생각이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로 미래 세대가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산가족 13만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4만여 명. 이산가족 고령화로 북녘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지만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의 시계는 5년 전에 멈춰져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덤블도어 교장 역을 맡았던 배우 마이클 갬본이 현지 시각 28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입니다. 1940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갬본은 1963년 더블린의 극단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해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 등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2년 배우 리처드 해리스가 사망한 후 그의 뒤를 이어 해리포터 시리즈의 덤블도어 교장 역을 맡아 국내 영화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와 킹스맨 등에도 출연했고 지난 2015년 은퇴했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로 인해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봤던 그리스가 이번에는 연이은 폭풍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은 폭풍이 몰아친 지 3주 만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세찬 물줄기가 도로를 휩쓸며 내려갑니다. 커다란 트럭조차 버티지 못한 채 밀려갑니다. 천둥과 번개까지 아비규환의 모습에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골목골목 여전히 물천지입니다. 엿가락처럼 휜 다리 난간이 폭풍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마을 전체에 전기가 끊겼고 산동네 마을 주민 250여 명은 고립됐습니다. 볼로스 시장은 모든 게 호수로 변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불과 3주 전 하루 만에 2년치 비가 내린 뒤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폭풍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Πνιγήκαμε. Κοιτάξτε εδώ πέρα την κατάσταση. Είναι δεύτερη φορά. Χάσαμε τις περιουσίες μας. χάσαμε τη ζωή μας, την ψυχή μας. 그리스는 지난 여름 50도가 넘는 무더위와 가뭄 때문에 산불이나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산불로 뜨거워진 공기를 고기압이 가둬버리는 열돔 현상 때문에 강한 폭풍이 잇따라 발생한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셧다운 사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기관들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셧다운 시작 때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도 미국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합의에 도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시장 상황을 자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극단적 공포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연준이 매파적 긴축 결정을 한 뒤 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유가 급등, 정치권 갈등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오히려 민간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충전 단가가 민간 충전 요금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상황에 따라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을 모두 사용합니다. 제한 시간 내 빠른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규모 상업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느린 대신 오랜 시간 주차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는 아파트나 공용주택 등 주로 주거 지역에 설치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때 더욱 저렴한 요금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완속이 아무래도 불편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좀 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민간 충전소 요금 평균을 보면 30kW 이하 완속 충전은 킬로와트 시당 245.8원, 중속은 325.2원, 초급속 충전은 338.2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 모두 킬로와트 시당 324.4원으로 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를 매주 2번씩 1년간 사용할 경우 민간 충전소를 이용할 때보다 최대 20만 원, 1.5배 정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용량별 요금을 세분화한 민간업체와 달리 정부는 100kW 미만 충전기에 대해 모두 같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안을 기준으로 요금을 개편한다는 겁니다. 매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전이 2번 오르면 2번 오를 수도 있고, 우리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일 거니까. 특히 올해 잇따라 전기요금이 오른 가운데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지 않던 환경부까지 직접 운영에 뛰어들면서 요금 체계의 혼동이 커졌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충전기인 만큼 시급히 단가 책정을 세분화해서 이 소비자 운동을 없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에는 충전 단가 세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차들로 북적이던 풍경을 자전거가 바꾸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이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자전거 도로 정체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세바스토폴 거리. 늘어선 자동차 옆으로 자전거가 끊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차와 함께 다니는 도로뿐 아니라 전용 도로에도 자전거 행렬은 이어집니다. 출퇴근 시간 번화가 거리엔 자전거가 만드는 새로운 정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파리에 자전거가 늘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파리 교통공사 파업 이후 거의 2달 동안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면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자전거의 장점을 체험한 겁니다. Anywhere, not having to wait for the last metro or train when you're far in the banlieue or wherever. Never minding how you're going to get home or how you're going to go to work. 코로나 3년의 경험도 붐비는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타게 했습니다. Moi, je prenais les transports en commun. Ma situation personnelle fait que comme j'ai beaucoup de gens malades autour de moi, j'ai eu peur pour eux. Donc j'ai voulu me protéger. 자전거 도로도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01년 200km에 불과했던 파리의 자전거 도로는 현재 5배인 1000km가 넘습니다.
2019년에 개통한 세바스토폴의 자전거 도로는 주간 이용자가 12만 4천 명으로 영국 런던을 제치고 사람보다 자전거가 많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It's a kind of revolution, especially when we think about what used to be Paris in the past. So yeah, it's a revolution, but it's a revolution in Paris, it's a revolution in Rennes, in Nantes, in all other cities in France. 센강 제방도로 등 번잡했던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한 파리는 내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전거 타는 파리지행들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추석 아침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여전합니다. 지금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달 뜨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입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17.5도, 청주가 19.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6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